예, 안녕하세요. 선박 내양 조종 수업이고요. 우리가 지금 4장 워터웨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할 거는 워터웨이브에서 비선형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선형파에 대해서는 다뤘어요. 그냥 수면파 형상이 뭐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사인, 정확히 얘기하면 뭐 A 사인 K 사이 빼기 오메가 T 뭐 이런 꼴로 나오는 이런 에타가 아니라 우리 수업에서는 제타로 썼었죠. 제타 아니면은 F라는 게 그 수면 위치에 대한 제타 함수잖아요. 제타 위치, 제타 그 사이 했을 때 여기 제타에 대해서 이 수면파 형상을 따라가는 함수를 F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인 함수로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죠. 근데 그 사인 함수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면은 경계 조건, 여기 있는 경계 조건에 대해서 선형화를 적용을 해서, 그렇죠? 경계 조건에 대해서 선형화를 적용을 해가지고 미분항 두 개가 붙어 있는 애들을 지워버렸어요. 0에 가깝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그냥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식을 구해서 풀었더니 f가 사인 함수가 나왔다. 그게 우리가 4.1장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4.3장에서 배울 내용은, 그러면 선형화가 안 되는 조건이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선형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4.1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썼어요. 얘가 뭐 거의 0에 가깝다. 그냥 이렇게 가정하고 풀었죠. 근데 이제는 사실 0에 가깝다라고 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형파만 배우는 게 아니라 비선형파를 배우고, 그 중에 특별한 경우가 선형파라서 접근 방법이 거꾸로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선형파부터 가르치는 게 쉽긴 쉽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의 식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라플라스 이퀘이션, 질량 보존에서 시작을 했죠. 질량 보존에서 시작을 했는데 포텐셜 유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됐죠. 이 부분은 항상 알아두세요. 포텐셜 유동에서는 질량 보존식이 라플라스식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바운더리 이퀘이션, 경계 조건은 그 뭐야, 동력학하고 운동학적 경계 조건을 하나로 합쳐놓은 식이에요. 지금 하나로 합쳐놓은 거 맞죠? 전에 수업 때 상당히 오랫동안 유도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경계 조건에 대한 식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냥 수면파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데, 우리가 선형화를 할 때는 뭐 미분항 두 개 곱해져 있는 걸 지웠죠. 근데 왜 그렇게 지울 수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때 왜 지우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랑 안 지우고 미분항끼리 곱한 거를 0이라고 가정을 안 하고 풀었을 때 어떤 경우가 되는지를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이상적으로는 요걸 만족하는, 여기 미분방 정식을 만족하는 F랑 P랑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구하는 게 불가능한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요거 식이 뭐 비선형 미분방 정식이고 등등 해서 이거 해를 실제로 구하진 못해요. 그래서 비슷하게라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가 저 수면파 문제를 풀면서 구해야 되는 게 사실 이 세 가지거든요. 수면의 형상, 수면의 포텐셜, 수면의 형상, 그 다음에 수면 파의 영향을 받는 속도 포텐셜, 그 다음에 압력 분포, 뭐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리즈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각각의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변수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입실론이라는 어떤 가상의 값이 있다고 어떤 변수가 새로 주어져요. 입실론이라는 변수에 다항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각각의 변수들의 P1, P2, P3의 선형 합이니까, 어떤 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래는 비선형이어야 되는데 걔를 이런 P1, 2, 3의 선형 합으로
근사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논 리니어 웨이브라고 해서 비선형 파긴 한데 구하는 과정은 또 선형 이론으로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비선형이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미분 방정식에서 얘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렵잖아요. 저도 못하겠는데. 옛날에 사람들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비선형 항이지만 선형으로 또 가정을 한다. 다만 우리가 4.1에서 했던 것처럼 식 하나만 살려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입실론이라는 어떤 변수가 있다고 하고 그 변수에 대한 다항식으로 근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럼 입실론을 뭘로 정하냐? 입실론이라는 거는 KA에 대한 뭔가 비례하는 그런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시리즈 솔루션을 적용을 할 때 입실론이 차수가 높아지면은 얘는 0으로 가까이 가거든요. 입실론은. 그래서 뒤로 가는 고차 항들은 별로 식을 푸는데 영향이 크게 없어요. 고차 항. n이 증가하면은 그걸 우리가 고차 항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값이 0으로 가가지고 전체 해에는 영향은 별로 안 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최대한 정확하게 풀고 싶어 라고 하면은 뭐 입실론 5제곱까지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대충 할래 입실론 1제곱에 대해서 풀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의 중요성을 해의 정확도를 추구를 하려면은 몇 차 항까지 봐야 된다 라는 걸 이제 정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입실론이라는 거를 뭘로 정할지인데 우리가 선형 이론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얘가 0에 가까운 작은 값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그러면 선형이라고 하면은 여기 첫 번째 항만 들어간 거잖아요. 푸사이는 입실론 푸사이 P는 입실론 P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0에 가까워져야 되는 것 같죠. 그렇게 해야 고차항으로 갈수록 더 0보다 0에 가까워지잖아요. 입실론이 1보다 많이 작아야 입실론 제곱, 입실론 n제곱 하면 걔는 0으로 확실히 가겠죠. 그래서 그럼 파 조건에서 입실론이라는 걸 제한을 해야 되는데 걔는 뭘로 할 거냐라고 하면은 KA로 하자. 왜냐면 우리가 선형 수면파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파장에 비해서 파고가 아주 작아서 멀리서 보면은 거의 일자처럼 보이는 파를 해석을 하는 걸 선형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람다가 파 진폭 A보다 한참 커야 되는 거예요. 람다가 A보다 한참 큽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A분의 람다는 1보다 한참 작게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KA라는 변수를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KA가 어차피 거잖아요. 람다분의 2파이 A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랑 통하는 점이 있죠. 그래서 KA 아니면 입실론이 1보다 아주 작은 그런 상황일 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파 자체는 KA는 당연히 1보다 작아요. 그럼 KA 제곱은 그러니까 입실론이 KA에 비례를 한다고 하고 KA의 제곱은 입실론 제곱에 비례할 텐데 걔는 한참 더 작겠죠. 세제곱은. 그렇게 해서 전체 P라는 함수에서 얘가 비중이 제일 크고요. 뒤로 갈수록 높은 차수가 될수록 값이 0에 가까워집니다. 그 0에 한참 가까워지는 차수 항들 중에서 어디까지를 택해서 이 솔루션의 정확도를 추구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할 문제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 입실론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선형파 할 때는 입실론만 따진 거고 이제는 입실론 제곱, 입실론 세제곱 등등을 추가로 따질 거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시리즈 솔루션을 구성을 했을 때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어떻게 되나?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있는 P들 있잖아요. P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입실론은 0에 가깝거나 1보다 많이 작은 값이긴 한데 진짜 0은 아니에요. 진짜 0일 수는 없겠죠. 얘도 진짜 0은 아니에요. 근데 다 더했을 때 0이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입실론 말고 나머지 항들이 각각 0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P1, P2, P3들은 각각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해서 얘네들이 다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번 P1에 대해서만도 여러분들이 수면파의 포텐셜 유동을 만족한다. P2에 대해서도 얘도 포텐셜 유동을 만족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P1, 2, 3에 대한 포텐셜 유동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좀 간단한데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에다가 저 시리즈 솔루션을 넣어 볼 거거든요. 그냥 전개를 하면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 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개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고차항 위주로 갈 거거든요. 그럼 고차항만 놓고 본다면은 입실론이 한 번만 붙는 애가 있을 거고 입실론이 두 번 붙는 애가 있고 입실론 제곱이 붙는 애가 있고 뭐 그러겠죠. 전체 식을 전개하면. 입실론 하나만 붙는 애는 보면은 여기 항 하나 있고요. 여기서는 두 개의 지금 미분식이잖아요. 미분식끼리 곱인데 보세요. 얘는 곱하기 제일 차수가 낮은 애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겠죠? 그래서 입실론 제곱 곱하기 편미분항 두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두 개 편미분항들끼리 곱한 거는 암만 잘해봐야 제일 높은 차수가 얼마다? 입실론 제곱이다. 입실론의 1제곱짜리 항은 여기 안에 없어요. 두 번째 곱셈도 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거는 있겠네요. 여기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다 전개를 해주면은 지금 경계 조건에 대한 경계 조건의 식을 다 전개를 해주면 입실론 하나짜리, 입실론 제곱, 뭐 입실론 세제곱 등등에 대한 다항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어차피 얘는 0이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경계 조건에서 저 미분 방정식이 0이다. 언제? 제타가 수면일 때 여기 0이다라고 이미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까 우리가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 할 때 같이 입실론은 0에 가깝지만 0은 아니에요. 그럼 누가 0이 되어야 돼요? 나머지 입실론에 곱해지는 그 각 식들이 0이 되어야겠죠. 각각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냥 입실론에 붙는 식은 뭐였냐? 이거 전개해가지고 입실론만 들어가는 항들만 딱 모아주면 되죠. 그럼 이게 나와요. 어디서 봤어요? 선형 수면파에서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 수면파에서는 원래 입실론치가 이제 입실론 P 이거 둘을 가지고 전개를 했던 거예요. 근데 미분항끼리 곱하는 그 비선형 항에서는 여기 항에서는 어떻게 나왔다? 입실론 제곱항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입실론보다 많이 작으니까 우리는 입실론 제곱은 안 다루겠다라고 해서 선형화해서 지웠던 게 원래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은 그 선형파 할 때는 입실론 가지고 시리즈 솔루션 하는 걸 얘기를 안 했었으니까 그냥 둘이 곱한 건 작은 셈 치자였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시리즈 솔루션을 적용을 하고 다 전개를 했을 때 우리는 입실론 1차식만 다루려고 했는데 입실론 2차항부터는 0에 가깝게 작은 걸로 무시를 하자. 3차항도 똑같고. 원래는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거죠. 어쨌든 1차에 대해서 식을 하면은 선형 수면파랑 똑같이 나오고요. 이제 비선형성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입실론 2차, 입실론 3차 등등에 대한 식을 각각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입실론 2차에 대한 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입실론 2차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아까 그 앞에 있던 식에서 입실론 제곱에 대한 항들만 뽑아내면은 얘는 0꼴이 나와요. 근데 지금 P1, F1, P1, F1 이미 앞에서 구했잖아요. 왜 P1, P1이야? 하나 F예요. 아닌가? 네, 하나 F여야 돼. 잘못 썼네요. 어쨌든 요걸 해주면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1차식에서 선형화된 수면파에서 P1, F1 구했잖아요. 걔네들을 여기 다시 대입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식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미분 방정식 여러분들이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 조건 적용해주면은 F2, P2를 각각 구할 수 있어요. 또 이제 3차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3차에 대한 입실론 세제곱에 대한 수식 뽑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P1, F1 그 다음에 P2, F2 대입을 해서 풀면은 여기에서 같이 모르는
F3, P3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4차, 5차 계속 할 수 있고. 차수가 올라갈수록 식은 복잡해지지만은 더 수면파에 가까워질 거예요. 실제 수면파 형상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합니다. 근데 뭐 꼭 이걸 다 구하는 거가 일은 아니고요. 2차 파형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입실론하고 입실론 제곱항까지만 포함한 수면파의 형상은 어떻게 나오냐. 1차는 당연히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로 나왔죠. 2차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꼴로 나와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코사인 2 이 꼴입니다. 얘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코사인 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수면파 모양을 코사인 함수로 근사한 게 선형 수면파의 문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주기를 가지고 있는 주기 반절짜리에 코사인 함수가 또 하나 더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주기 이 파의 위상이라거나 아니면은 파의 진폭 그런 거는 따로 정하죠. 얘가 진폭이잖아요. 각각이 진폭이고 이제 안에 위상이 요거에 대해서 세타로 들어가는데 근데 보면 어차피 안쪽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세타는 동일하다고 치면은 이 함수를 그냥 더해준 꼴이 되고요. 원래 이렇게 나오나? 잠깐 이건 사인 함수 합이지. 코사인 함수끼리 더하면은 서로 시작하는 데가 최대값에서 같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어렵다. 그림이 좀 복잡한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를 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더하면은 수면파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위는 좀 더 뾰족해지고요. 아래는 좀 뭉툭해져요. 위는 좀 더 뾰족해지고 아래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수면파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선형 수면파는 여러분들이 풀면 이 꼴인데 이 스톡스 2차 수면파까지 하면은 이렇게 돼요. 3차, 4차 더 가면은 위는 더 뾰족해지고 아래는 더 뭉툭해집니다. 물론 막 무작정 계속 그렇게 증가하진 않고요. 2차, 3차로 갈수록 차수가 올라가는 데 따른 수면파의 형상 변화는 줄어들어요. 그 값은. 아까 우리가 입실론 1차항이 제일 크고 입실론 제곱 뒤로 갈수록 작아진댔잖아요. 입실론 5제곱쯤 되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입실론의 영향이 입실론 차수가 높은 다차 고차식일수록 고차항일수록 변화가 적어진다. 뭐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죠. 어쨌든 그래서 고차 수면파를 실제로 풀면은 그 시리즈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급수해를 적용을 하면은 수면파는 이런 형태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인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파도를 보면은 위는 좀 뾰족한 형상으로 나오거든요. 사인 함수랑 다르게 그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잠깐 잘랐다가 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